예,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정백근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민참여형 공공병원입니다. 예, 주최 측에서 제목을, 주최 측에서, 이렇게 제목을 주셨고, 최대한 이제 아마 이렇게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어떤 제목에 근거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어, 시민참여형 공공병원이 어, 과연 이제 이 보건정책의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민참여형 공공병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공공성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목에 나와 있듯이 여기서 핵심 단어는 참여와 공공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참여형 공공병원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공공병원 중에는 시민 참여가 구현되지 않는 이런 공공병원도 있다는 이야기고, 시민 참여에 기반하지만 그 시민 참여가 매우 형식적인 공공병원도 있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참여와 연관되어야 하는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일단 답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본다면 이 참여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병원의 개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이 이제 그 독립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개념의 공통 요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참여와 공공병원, 이 두 단어의 개념에서 공통적인 것, 특히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공통적인 것은 공공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참여는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는 제가 뒤에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병원은 여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다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공공병원은 기본적으로 국가나 공공부문이 설립하는, 또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병원인데, 그 병원의 설립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 공공병원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와 직접 연관되는 것입니다. 정책은 어떤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라는 맥락에서 공공병원은 적어도 보건의료 영역에서 공공성, 공익성을 구현하는 그런 이제 정책 수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참여와 공공병원의 어떤 개념들 중에서, 속성들 중에서 공통적인 것은 공공성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공성에 대해서 개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공공성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주체, 과정, 결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체는 누구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체는 정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정치 공동체는 뭐냐? 공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평등, 정의 등과 같은 공익을 추구하는 또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 이것이 공공성의 주체,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여러 국내의 규범들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과 관련해서는 민주적 절차,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 민주적 절차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공개성 그리고 소통 이런 부분들을 또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과는 정의, 평등, 공공복리 등과 같은 공적 가치, 공익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라고 합니다. 결과의 측면에서 공공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공공성은 뭐냐? 공동체 그것도 정치 공동체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의, 평등,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공공성 개념, 또 공공성과 관련된 담론의 철학적 기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각각의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존재론, 인식론, 윤리론의 측면에서 이 공공성 담론은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론은 관계의 존재론이고 인식론은 공감적 인식론이고 윤리론은 공유적 책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존재론적 기초는 공공성의 행위 주체 측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어떤 큰 틀에서 공공성을 정의할 때 주체는 정치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저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와 타자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질적인 서로 다른 이 주체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공성 담론의 존재로는 이 서로 다른 일률적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존재 방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는 방법, 그 사는 방법을 찾는 것 안에 이 공공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사는 방법을 찾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관계다.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여러 학자들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과 관련된 특히 행위주체의 측면과 관련된 어떤 실천적 방법이 뭐냐? 그것은 참여, 협력, 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공공성이 내재하는 것이라면, 관계 속에서 공공성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일단 참여, 협력, 연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공성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개념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협력과 연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 것인데,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으면 협력과 연대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참여, 협력, 연대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참여가 없다면 협력도 불가능하고 연대도 불가능하고 다시 말해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영역의 철학적 기초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은 공감적 인식론의 차원에서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그 정치 공동체가 뭔가 공공성에 기반해서 그 이후에 이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공공성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공공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제론적 차원에서의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게 이제 이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 공감적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공감적 인식의 핵심 기제가 뭐냐. 그것을 소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통의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정치 공동체들은 공공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공성의 과정적 측면과 연결합니다. 아까 제가 큰 틀에서 공공성 개념을 규정을 할 때 과정은 민주적 절차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공론장에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이 민주적 절차와 연관되는 것이 이제 인신론적 측면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천 논리, 이 철학적 기초에 기반한 실천 논리는 공론장의 활동, 공론장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공병원의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본다면, 말 그대로 공공병원 운영과 관련된 어떤 토론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효과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영역에서의 어떤 실천적 과제가 결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론입니다. 이 윤리론은 국리적 책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개념에서 제가 주체, 과정,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주체는 존재론적 측면, 그 다음에 과정은 인식론적 측면이라고 했을 때, 결과는 바로 이 이제 윤리론의 영역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자발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책임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행위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공동체가 형성됐다면 이제 그 정치 공동체가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내용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실천이죠. 실천을 해야지 결과로서의 공공성이 구현된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 철학적, 윤리론적 철학적 기초가 결과와 관계되어 있다는 맥락에서 이것은 평등, 정의, 공공복리와 같은 공공성의 결과적 측면,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적합한 행위로 응답한다는 맥락에서 이제 윤리론적 차원의 철학적 기초는 실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천 논리는 뭐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과 공동 책임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실천 논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돌봄, 복지, 위로, 애도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했을 때, 이 보건의료는 본질적으로 공공성 감론에 포섭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병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병원은 공공성을 담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보니까 민간병원, 공공병원 이야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특히 이제 결과로서의 공공성과 관련해서 민간병원도 마찬가지로 이 공공성 장면에 포섭되어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민간병원이 제공하는 것이 똑같은 보건의료 서비스인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병원도 물론 이제 어떤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간병원도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가 있고 공공병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병원이 민간병원이든 공공병원이든 간에 이런 공공성 담론에 포섭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제 공공병원이 민간주도의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책수단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더욱 강조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공성 담론을 형성하는 그런 철학적 기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여기서 같이 공유했다시피, 그냥 각각의 철학적 기초는 실천의 논리하고 다른 거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공공병원의 측면에서 뭔가 어떤 공공병원을 활성화한다든가 공공병원을 강화하는 그런 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이런 투쟁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과할 때는 이런 투잡적 기초에 대한 승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투쟁과 관련되어 있는 투쟁의 논리, 테크니컬한 부분도 좀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왜 이런 전략을 선택했느냐. 그것은 이 투잡적 기초에 근거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이 투잡적 기초와 관련된 뭐라고 할까요? 학습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 공공성을 어, 몇 개의 측면에서 영화할 수 있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국내 연구인데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 평등을 기준으로 공공성을 유형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구적 공공성, 윤리적 공공성, 담화적 공공성, 그 다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공공성.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민민주주의냐 국민민주주의 또는 과정지향적 정의와 평등관을 강조하느냐 결과지향적 정의 및 평등관을 강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네 개로 있는 구분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민주주의와 과정지향적 정의 및 평등관을 강조하는 공공성의 유형입니다. 이것을 이제 도구적 공공성이라고 유형화했는데 여기서 시민을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대립 규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민은 사익을 추구하는 주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유형화에서 시민은 사익을 추구하는 주체라고 정의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어떤 참여 방식은 간접적 참여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간접적 참여 방식과 개인의 사익 추구를 평등하게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의 도구적 능력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유행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가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사익 추구적 시민들의 간접적 참여와 그다음에 개인의 사익 추구를 평등하게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의 도구적 능력이 좋으면 이것이 이제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공공성은 국가가 개인적 권리의 절대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적 기능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도구적 공공성과 윤리적 공공성에서는 공공성의 강화와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역할. 그런데 여기 뒤에 이제 국민민주주의가 들어오는 이 영역에서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이 공론자, 시민사회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건데 저는 이것이 이제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국가 권력이 있고 사회 권력이 있죠. 이렇게 강조했을 때 사회 권력이 힘이 약한 경우, 사회 권력이 힘이 약한 경우 우리가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는 국가의 역할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많은 이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사실 이런 논의조차 하기 힘든 아주 열악한 그런 국가들도 있지만 많은 국가들, 특히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의 강화와 관련해서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영원한 진리라기보다는 공공성과 관련해서 국가 역할 강화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원한 진리라기보다는 특정 단계에서 우리 주장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사회 권력이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고 사회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압도할 수 있다면 사회 권력이 공공성을 강화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 권력의 힘이 약하고 국가 권력의 힘이 강할 경우에는 결국 시민사회는 국가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 역할을 요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시민민주주의와 과정지향적 책임이 평등과 시민민주주의와 결과지향적 책임이 평등과는 적어도 이걸 이 두 개의 유형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유형은 도구적 공공성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민민주주의에 기반하지만 결과지향적 정의및 평등만을 강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 공공성이다. 이렇게 유형화를 했는데 이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간접적 참여 방식과 분배의 결과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의원칙을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규범적인 분배 원리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있고 이것이 실제로 잘 작동하면 적어도 이제 이 유형에서는 공공성이 확보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유형에서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국가가 규범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원리를 개발하고 개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구적 공공성과 윤리적 공공성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강력한 복지국가, 강력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도구적 공공성이 강조되는 국가보다는 바로 밑에 윤리적 공공성이 강조되는 국가가 강력한 보편적 복지국가에 가까운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민주주의와 과정지향적 정의의 평등관을 강조하는 공공성의 유형은 담화적 공공성입니다. 여기서 국민은 앞에서 말씀드린 정치공동체. 이 정치공동체는 민주주의, 정의평등 이런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국민들의 직접적 참여 방식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직접적 참여 방식과 참여권의 평등한 분배를 보장하는 정의원칙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는 다양한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이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담화적 공공성의 실현 정도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 공론 영역의 활성화 정도, 그 다음에 이 공론 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형성 과정과 완비 정도, 실질적인 집행 수준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민주주의와 결과지향적 정의의 평등감 방법은 구조적 공공성. 이것은 구조화된 불평등의 해소를 전제로 하는 사회 공동체의 형성과 작동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를 이렇게 되고 다시 말해 이 단계가 되면 결국 사회 권력이 국가 권력을 압도하는 단계예요. 또는 사회 권력이 국가 권력을 어떤 사회 권력의 힘을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실현 정도는 착취적 사회 구조의 완화 정도, 착취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법제도의 형성과 완비 정도, 법제도의 실질적인 집행 수준
이런 것으로 구조적 공공성의 수준은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두 가지 유형과 그리고 뒤에 이 두 가지 유형에서 아주 결정적인 것은 그거 같습니다. 어, 어,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리고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느냐, 이것이 이 두 개, 이제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개의 그 공공성 유형을 구분하는 아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어, 그런 맥락에서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앞에 두 가지 유형은 국가 권력의 힘이 큰 상황, 그리고 뒤에 두 가지 유형은 사회 권력의 힘이 큰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에 적용한다면 그런 거죠. 이제 국가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국가 권력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국가 권력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 전문가들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의료 전문가를 통해서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어, 거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두 가지 유형에서는 이 보건의료 전문가는 국가 권력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뒤에 두 가지 유형에서는 사회 권력이 힘이 크다는 맥락이라면 결국 이제 이 전문가 권력, 보건의료 전문가 권력은 이 사회 권력에 가까운 그런 편향성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건의료 전문가 권력은 국가 권력과 사회 권력 중에 누구의 힘이 큰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적인 어떤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이제 그 일반 시민들 간의 관계를 보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훨씬 힘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 자체가 이게 이용자와 공급자 간의 이제 지식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 이제 보건의료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경향이 강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제 어떤 힘의 논리가 부딪힌다면 보건의료 전문가 권력이 시민사회의 편에서 이야기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단계도 마찬가지. 그 다음 특히 이제 의사협회가 선거 시기 되면 주로 누구를 지원하는가를 봐도 우리가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금 이게 슬라이드가 조금 잘 보이진 않는데 아마 어렴풋하지만 뭐 이거 보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이런 어떤 그 개념들을 이 표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성의 형식적 측면과 관계되어 있는 철학적 기초는 이 존재론과 인식론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성의 형식적 측면은 공공성의 정치적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성의 정치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는 결과로서의 공공성을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공공성의 형식적 측면은 특히 공동체와 민주적 의사결정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공동체는 이제 국민성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분석적 요소와 연관성이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국민성은 참여적, 수비적 국민성, 이 부분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성이라고 할 때도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 중세 시대를 보면 전제적 국민성이 있습니다. 전제적 국민성. 그러니까 왕이나 또는 국가가 그야말로 공적 가치의 대변자이다. 그냥 따라오라. 백성들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역시 국민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전제적 국민성.
독재국가도 국민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독재하느냐? 우리만이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가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국민성은 전제적 국민성. 그리고 또 이런 지금 현재 아마 그런 우리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또 아주 많은 국가가 생각하는 국민성은 이거라고 보는데 대의적 국민성이죠. 대의적 국민성.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사회가 직접 국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누군가가 이 국민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직접 이제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국민성을 추가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우리가 뽑은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대적 국민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민성은 그런 국민성이라기보다는 참여적이고 수기적이고 그러니까 참여의 공간을 만들고 그 참여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그런 국민성이고 실제 공공성 개념 안에 그런 내용들이 포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이죠. 이건 과정 측면이고 그 철학적 기초와 관련 인식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건 여기서 이 부분에서의 분석적 요소는 공개성입니다. 공개성. 공론장의 개방성, 소통적 공개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공개성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통적 공개성을 지향해야 하지만 교시적 공개성이 있습니다. 교시적 공개성. 공개를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예를 든다면 특히 시골에서 한 수십 년 전에 군사독재 시대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지역 주민들을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서 우리 이런 거 한다 앞으로 됐다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수건이든 떡이든 뭐 갖다 놓고 오라고 해놓고 질문도 안 받고 그냥 와서 고맙다 하고 우리 앞으로 이런 거 할 거다 이야기해 놓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보내는 이게 소위 교시적 공개성입니다.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냥 훈육하듯이 가르치듯이 공개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공개성이 있는 다음에 또 형식적인 공개성이 있습니다. 이거 교시적 공개성보다는 훨씬 형식을 갖춥니다. 대표적인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또는 뭐 공람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저도 뭐 공청회에 여러 번 참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형식적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다 듣습니다. 질문도 받고 또 답변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 원래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그대로 하면서 그냥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절차적 공개성이죠. 형식적 공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듣고 했다는 그런 비난을 듣기 싫어서 자기들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절차적 공개성을 실제로 추진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죠.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뭔가 공개했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형식이 이런 형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통적 공개성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 공동체가 서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최대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최대한 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뭔가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 물론 그 자리에는 정부도 들어올 수 있고 정부가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어떤 실질적으로 공개하는 이런 이제 소통적 공개성이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핵심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평등 저기와 같은 이제 공공성의 이제 실질적인 측면들, 이거는 이제 철학적 기초와 관련해서 윤리론과 연관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분석적 요소로 본다면 공익성이죠. 공익성. 물적 자원의 공유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유한다면 평등이란 말을, 불평등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필요한 만큼. 이런 것들. 그래서 보편적 공익성을, 여기서 보편적 공익성을 지향합니다. 보편적 공익.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공익성인데, 보편적 공익성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뭔가 시혜적 공익성, 자선단체들이 뭐 시혜처럼 베푸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에 공부한, 자선에 공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어,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공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공익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잔여적 공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공익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여적 공익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내면 혜택을 본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회보험이 다 이런 거잖아요. 돈을 낸 사람한테 자격을 주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자격을 주지 않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개월 건강보험을 안 내면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어떤 그 기여적 공익성, 기여적 공익. 그냥 보편적 공익성은 그게 아니죠. 돈을 내든 안 내든, 그 다음에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뭔가 이 공익을 획득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것은 공공성의 실질적,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차원으로 본다면, 이 공동체는 정치적 차원입니다. 정치적 차원. 정치 공동체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이직론의 측면들. 이것은 정치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주체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체들이 의사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적 차원이 당연히 결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과 측면에서의 공공성. 이것은 경제적 차원이죠. 하지만 이거 역시 실천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공공성의 유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주체입니다. 주체. 주체가 있어야지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체를 형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참여라고 하는 것이죠. 참여. 참여해야지 주체가 형성되고, 참여해야지 협력과 연대가 가능해지면서 주체가 형성되고, 그 주체가 의사결정하고 실천하는 이런 측면에서 참여는 매우 공공성과 관련해서 매우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했을 때, 이 시민 참여형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원래 그 정책 수단 자체가 공공성을 지향해야 하는데, 실제 그 기관의 운영 주체가, 이런 공공성에 기반한, 그야말로,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가 그 병원을 운영한다면, 그 운영의 핵심 주체라면, 그 공공병원의 공공성은 더 극대화되는 것이고, 어쩌면 공공성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공공성 개념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 시민 참여 공공병원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참여의 개념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여,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에서 제시한 참여 개념인데, 시민들이 그들과 관련된 이슈를 정의하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서 결정을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서비스 기획 개발 전달하고 변화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런 행동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한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여기서 권력과 똑같은 겁니다. 권력과 똑같은 겁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형식적으로 표현되면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역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인파워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파워먼트. 그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번역을 하는데요. 역량 강화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것을 그 권능 부여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또 권한 강화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권력 강화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한번 보시면, 앞에 EM은 일종의 접두사라고 보면, 그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중심은 파워거든요. 파워. 그래서 우리가 인파워먼트라고 이야기할 때, 이 파워라는 개념을 살리지 않는 번역,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면, 보건학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그거 전부 영양학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정부가 이 보건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건 사업을 많이 하고 지침서를 낼 때 그 정부가 그 지침서를 낼 때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외국 걸 번역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다 이 인파워먼트와 해당하는 내용들을 역량 강화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탈색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지금 그 국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보건학 관련된 어떤 논문도 마찬가지고, 뭐 정부에서 나온 지침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나온 역량 강화의 대부분은 이제 권력 강화입니다. 권력 강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도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참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에서 나온 이 참여에 대한 개념 안에서도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공의 개념에서도 참여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의 주체, 정치 공동체와 관련된 아주 정치적인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했는데 실제 참여의 개념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아인슈타인의 참여의 사다리, 이게 이제 크게 8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참여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참여가 아닌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참여가 있다. 그래서 결국 참여라는 그 개념에 부합하는 참여는 뭐냐? 주민 권력적 참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정부가 그 국가 권력과 사회 권력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 어떤 권한을 50대 50으로 가지는 거겠죠. 파트너십은. 근데 권한 이임이라고 했을 때는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사회 권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이게 이제 권한 이임이 될 것이고, 주민 통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성의 4가지 유형 중에서 4번째 유형이죠. 구조적 공공성. 그러니까 구조적 공공성이 구현된다면 그때 그 단계에 이미 주민 권력적 참여의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여와 관련된 그런 개념들 안에도 이미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여의 그 어떤 유토피아적 에너지를 축소시켜서 하는 것이지, 참여란 개념 자체는 이미, 유토피아적 에너지를 이미 충분히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WHO가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트 기반 접근법의 핵심 원칙이라고 하고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트 기반 접근법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트 기반 접근법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업이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남시도 아마 건강도시 가입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플랜카드 하나 붙이는 걸로만은 한번 가입하면 이게 건강도시 가입 한다는 게 뭐냐 하면 WHO의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회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서류 해가지고 가입을 하고 돈을 내면 건강도시 가입이 되는 거지. 뭐 갑자기 성남이 어제까지 건강 안 했는데 갑자기 건강이 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제로 건강도시의 어떤 그 이념, 그 원칙에 근거해서 그 성남시를 바꾸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건강도시가 이게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지금 건강도시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네트워크 회원국 중에서 회원도시 근절반이 우리나라입니다. 근절반이 아주 기형적인 거죠. 기형 그 한번 유행을 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WHO에서는 이런 접근을 할 때 견지해야 할 원칙은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민 참여, 파트너십, 권한 강화, 이게 인파워먼트죠. 형평성, 이 네 가지를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권한 강화에 기반한 주민 참여가 더 정확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권한이 있는 주민들의 참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이 WHO도 공공성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소위 이제 아주 테크니컬한 전략에서도 이 개념들을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보면 권한 강화와 주민 참여 이것은 뭔가 하면 공공성의 주체적 측면이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연대인데 이거는 정치적 측면이기도 하지만 파트너십이 유지되기 위해서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은 주체의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지만 과정의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형평성,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공적 가치지 않습니까? 정의, 평등, 민주주의 다 형평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도시의 접근 전략 안에서도 WHO는 물론 WHO는 이 기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죠.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WHO조차도 건강도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이런 어떤 공공성의 주요 개념을 담지한 이런 원칙들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건강도시라고 했을 때 성남시 의료원은 뭐냐? 성남시의 건강도시가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성요소죠.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남시 의료원이 이 건강도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남시를 건강도시로 만드는 그리고 핵심 원칙에 근거해서 건강도시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성남시 의료원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참여를 이야기해야 되냐?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리가. 왜 참여를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였죠. 원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 권력이 그야말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잘 살려면 공공성이 구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성이. 결과로서의 공공성이 구현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회 권력이 뭔가 결정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왕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차지하고, 뭐 이러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회 권력이 앉아야 될 의자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앉아 있는데, 제가 의자가 없으면 여기에서 지금 가비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배제되었다. 원래 사회 권력이 이 사회의 건강, 그 다음 사회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그걸 누가 장악했느냐? 국가 권력과 전문가 권력, 또 시장 권력이 그걸 장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그건 우리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런 권력들이 그런 권력이 압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성남시 의료원도 시민참여위원회가 있고 그걸 그냥 알아서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 의료원이. 성남시가 그냥 알아서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자리를 우리가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투쟁의 성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참여를 이야기해야지 자리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여 얘기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원래 우리 자리인데 소외됐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소외시켰냐? 누가 사회권력의 자리에 소외시켰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의료 서비스 자체가 이제 그런 특성이 있죠. 원래는. 그러니까 공급자가 더 많이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는 자기가 많이 하는 걸 가르쳐 주면 되는 거죠. 가르쳐 주고 그 어떤 그 시민사회 구성원들 환자로 나한테 왔다면 잘 보살펴주고 잘 케어해주고 또 나중에는 혼자서 건강해질 수 있게 교육도 잘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세력화하면서 이 소외를 더 구조화시키고 자신들의 자리를 더 강화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 왔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전문가적 자율성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 이제 그것은 이제 그것의 특성인데 그것이 세역화로 연결했을 때는 주민 참여에 정치적으로 지장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지장을 하죠. 지장을 합니다. 우리 가까운 예로 의사 인력 확충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사업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의사가 어떤 전공이 파업하고 하면서 그걸 저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뒤에 어디서 의논하려고 했냐? 그러면 공공의료 인력,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 누구냐? 시민사회 구성원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의료 취약 지역의 어떤 주민들, 그 다음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그 보호자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인데 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사회권력의 자리는 없는 거잖아요. 의정협의체에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을 싫어합니다. 심평을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지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었든 이 둘은 만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만났을 때 나타난 현상은 뭐냐? 국가 권력과 정부가 권력의 이제 결합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의 결과는 시민사회의 배제죠. 사회 권력의 배제. 이런 식으로, 결론 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 단계에서의 보건의료 전문가 권력은, 이 사회 권력에 친화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건의료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건의료 정책 역시 항상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교과서에서는 그것은 국민들, 그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수립하고 시행하는 게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거 보건의료 정책 과정에서 사회 권력,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아주 구체적인 할아버지 시군구의 그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근데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정책이지 않습니까? 공공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이 되면 그 어떤 영향력은 전 사회적인데 근데 그 영향을 받는 주체들이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이게 문제죠. 더 큰 틀에서 본다면 건강결정위원회에 대한 통제 권한에서 소외되어 있는 거죠. 건강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영역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 그 다음에 뭐 소득,
그다음에 식량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그거 역시도 여러 가지 공공정책의 형태로서 이게 실제 실현되고 집행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어, 이 시민사회 구성원들 사회 권력이 자기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정책인데 당연히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그 정책의 장점, 단점 그리고 어떤 해결해야 될 점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회 권력의 구성원들, 시민사회 구성원들 그런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를 확 파고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참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만약에 참여의 공간이 만들어졌다면 그 공간이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에 심참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경우 지방의료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성남시의료원 빼고는. 지역거점 공공병 운영평가 받는다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아요. 그런 위원회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시민사회의 어떤 그 토제, 사회 권력이 구현되는 방식으로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런 경우는 성남시 의료원밖에 없다는 맥락에서 성남시 의료원은 이제 성남시 의료 시민참여위원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게 중간에 슬라이드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예, 지금 여기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이 뭐 나중에 아마 지금 자료집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 화면이 지금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은 뭐냐면 그 WHO가 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개입을 하면 건강 불평등이 좀 해소되고 사회 구성원의 건강이 좋아지느냐 그런 개념 틀을 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근본적인 건강결정 요인은 뭐냐? 가장 근원적인 건강결정 요인은 뭐냐? 그것은 사회, 경제적, 정치적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하여튼 거시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들이 근원적인 건강결정 요인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를 개청화시킨다. 또는 지역의 불평등을, 지역과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특정 계층들의 어떤 그 건강결정 요인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안 좋고, 주거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그 열악한 지역사회 인프라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건강의 불평등이 구조화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모든 어떤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건강의 구조적 결정 요인이 중간 단계의 결정 요인을 통해서 건강과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 이 사회 구성원들은 그런 영향력을 일방적으로만 받기만 하는 존재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다시 그 반대의 힘으로서 그러니까 구조적 건강결정 요인이 중간 단계의 건강결정 요인을 통해서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그 경로를 거슬러서 그 각각의 고리를 깰 수 있는 정치적 주체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그러면 그 각각의 그 고리들을 끊어나가는, 그게 정치적 실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실천은 정치적 주체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정치적 주체는 기본적으로 참여가 존재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그림인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건강 영역에서의 시민사회의 주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건강의 사회 결정 요인이 되는 거죠. 그게 있고 없고가 건강과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쳐 영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그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보다 거기에 저항하고 그 힘을 약화시킨다면 그 건강 불평등을 만들고자 그 힘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참여에 기반한 시민사회 내의 건강 운동 주체, 건강 정책 주체,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중요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사이토 주니치의 공공성의 세 가지 차원. 이것도 앞에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겁니다. 예, 이 사이토 주니치 일본의 정치학자가 공공성을 이야기했을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관계적 공적인 것,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적 공통적인 것,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공공병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공공병원은 국가의 관계적 공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 공공성이 좀 강화돼야 되는 거죠. 이 공공병원 자체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 참여에 기반해서 운영된다면 공공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적 공통적인 것. 이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보건의 정의. 그러니까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 기관은 공공보건 의료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의료원은 공공보건 의료를 하기 위해서 만든 병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공공보건의 정의가 뭐라 되어 있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신뢰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개념 안에서 그 의료 이용이나 건강은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보건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도 마찬가지고 이미 사이토 중이치가 이야기했던 그 공공성의 두 가지 영역에서 공공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세 번째 측면입니다. 누구에게 열려있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보면 영어로 퍼블릭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퍼블릭.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퍼블릭 비치가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빗 비치가 있고. 프라이빗 비치는 거기 리조트에 돈 내고 들어온 사람만 이용하는 비치고, 퍼블릭 비치는 누구나 가서 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오픈 뉴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퍼블릭을 실제로 구체화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서 병원의 만약 병원이라고 한다면 병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그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참여해서 이야기해서 결정이 났는데 그대로 되고 있느냐 그것도 모니터링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민주적 공공성의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통성, 민주적 통제 이 두 가지가 민주적 공공성의 핵심 요소고 이것은 참여와 연결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이토 주니치도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걸 공공병원 적용해 본다면 이런 차원에서 다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실천의 지점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공병원 평가와 공공병원 담력 관련 법률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좀 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사실 중요한 건 앞에 이야기입니다. 앞에 그런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가 중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실무적인 부분이죠. 이건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 계획 실적과 이거 공공병원은 다 매년 이걸 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제 연말이 되면 시행 실적을 또 평가받는데요. 여기에는 주민 참여, 민주적 운영이다 평가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그 이사회 구성 적절성, 또 지역주민대표 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또 지역주민대표 안건 발의, 지역주민대표 참여위원회 결과 공유, 그 다음에 이제 환자 고충 및 제한 처리 체계 운영, 이런 것들이, 참여,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적 운영,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형식적으로 평가되고, 그러니까 본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형식적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병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평가 항목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쪽에 구멍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 똑바로 하게 평가 지표를 개선하라 내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분명히 낫지만 있어도 지금 현재 그 본질을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지역주민대표 안건발이나 지역주민대표 참여위원회 결과 공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본 항목이 아닙니다. 실무 항목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해도 점수 못 받고 안 해도 점수 못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병원 운영하기 귀찮아질 것 같으면 이거 참여위원회 결과 공유 이러면 좀 귀찮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저희는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거 그게 투쟁의 성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하지 않는 것, 그 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그 결과까지 이제 아마 공개할 결과가 없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밥만 먹고 갈걸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지역거점 공공병원 만을 대상으로 평가할 때 이거 평가하는 거죠. 다른 병원에서 다 이건 공공병원이라고 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 하다못해 여기 이게 일산병원 이런 평가 안 받잖아요. 안 받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위원회가 자문위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구멍은 열려있지만 잘 선도하고 있는 지표로서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 이걸 합니다. 지역주민대표 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이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시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본 항목으로 됐을 때, 지금 문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병상 증가는 요양병원이 지금 주라고 이제 있다는 맥락에서 이 요양병원의 공공성, 그 다음에 이제 뭐 등등 요양병상, 이 앞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이 국립요양병 운영평가 한 지도 지금 공식적으로 한 게 4년 전부터 했습니다. 4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효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이제 이걸 그러니까 이 시범 항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 결국 본평가를 하겠다는 거다. 그때 가서 조금 의미있게 들여다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현재 시범 항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문위원회다. 별 효과는 없다. 그런 이야기고. 국립 그 요양병원들이 많이 그 이타 되어 있는데 예. 그런 데서도 이런 평가는 똑같이 맞습니다. 예. 이 국립요양병원은 하나 빼고는 전부 민간이타입니다. 지금 79개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릉군이 자체 직영이고 나머지 모든 공유요양병원은 민간이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예. 그럼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아예 평가 지표가 없습니다. 국립대병원은 이 주민참여 민주적 운영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않아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이거는 이제 국립병원이죠.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통제돼야 되느냐. 이런 어떤, 주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약간 지형이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지금 권력 책임을 요구하는 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그 권력 책임을 질 기관에 관한 것은 이것은 지방의 정책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국립대 병원이면서 권력 책임을 질 기관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라고 하는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 안에 그 병원 경영에서 특히 책임을 질 기관으로서 해야 되나 어떤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정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경기도로 친다면 분당서울대 병원이 되겠죠. 경기 분당서울대 병원은 지금까지는 뭐 지역 주민이 무슨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했지만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공익대가 교육부 소속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긴 하죠. 하지만 그 역할이 지역 안에서의 역할로 이제 지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연계 고리는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상에 관련 내용을 보면 이제 이 공공보호에 관한 법률에 공공보건료 사업 수행을 할 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공보건의료 이게 이제 공공보건료 계획이라고 한다면 공공보건료 계획 안에서는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법에 있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는. 또 한 가지는 사업 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 참여하고 그럼 실행 평가할 때는 필요 없다. 이런 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법상에서 주민 참여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굉장히 협소하게 주민 참여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이사회가 12명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12명까지 가능한데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시민사회 구성원은 뭐 한 명 이상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한 명씩만 딱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지방의료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주도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3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시행령 공공부에 관한 시행령 제9조 임무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시민 참여의 가능성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 사람 안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 보면 12명까지 가능하다는 맥락에서 시민사회 이사가 3명 정도 되니까 4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럼 4명 추천할 수 있다면 1명은 뭐 시민사회 몫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전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기구가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사회보다. 그런데 실제 잘 아시겠지만 원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에 원장이 매우 중요한데 그 리더를 뽑는 과정에는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작다.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민들과 시민사회 영향력이 이 지방운영 차원에서 좀 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사실 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병원 운영, 이것이 공공보건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서 이게 보면 아까 제가 사회부 주기치에 공공성의 3가지 차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차원은 사실 소유 주체가 누군가 굉장히 밀접한 차원이지 않습니까? 국가와 관계된 것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공공보건에 관한 개념이 있는 그것 따라 좀 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공공보건의료가 공공보건의 기관만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2013년 2월에 이게 지금 그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공보건의 수행기관이란 개념이 들어오고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그
의료 이용과 건강의 어떤 보편성 공익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기능적 측면에서 공공보건을 하면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리 그냥 공공을 하는 것을 봐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야기는 모두와 관계된 공적인 것을 하면 주체와 관계없이 그런 기능을 하면 그건 공공보건을 하는 것이고 그 공공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면 이제 그 2013년 이전과 2013년 이후에 공공보건의 수행기관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 공공보건에 대한 어떤 그림 이것은 사이토 주니치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너무 절안된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세 번째 단계 오픈리스 이 오픈리스라고 하는 것을 공공보건 정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그걸 열려고 할 생각이 없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 보건의료와 관련된 특히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나 정책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거기에는 주체와 관련된 그 단어들이 문장들이 있습니다. 보면 법률이나 정책에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체는 주로 누구로서 정되어 있는가 하면 정부와 보건의료 기관, 보건의료 인력 딱 이거밖에 없어요. 시민사회의 참여, 시민사회 이런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공공성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외면하거나 배제하는 것 그것은 오픈리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확실하게 열어버리면 이제 굉장히 그 국가 권력 입장에서는 타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기득권의 변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냥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제 이 공간들을 이 시민사회의 불순한 세력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공보건의 개념은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 마지막 남아있는 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국가 권력이, 마지막까지 잡고 있는 것, 여기에 비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 하나 이제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서 지금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결정이 날 때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실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부지까지 결정을 다 했어요. 부지까지 결정을 했는데 그걸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 진주시에 이제 모 종합병원이 법인병원은 아닙니다. 개인병원인데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겠다. 부지를 제공할 테니까 뭐하려고 그 돈을 쓰냐. 어차피 땅을 구입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할 텐데 땅값을 안 들게 우리 부지 주겠다. 대신에 거기에 병원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병원 운영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 의사를 안 뽑으라고 그거 다 돈인데 정부 예산 이게 절감하고 다 얼마 줬냐. 이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공문화위원회 차원에서 그 검토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 좋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하겠냐?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냥, 이거는 공공병원이 준하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사회에 공무원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적 이사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돈도 줄 수 있고, 우리 인력도 줄 수 있다. 그런데 의사결정 구조는 투명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마치 바로 할 것처럼 해서 여기저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도의원한테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딱 본격적인 논의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느냐.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이 소유 지배 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민간병원은 공공적인 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 그 의사결정 구조의 개편. 그리고 그것은 뭐냐. 기존에 그들끼리 했던, 그 의사결정의 자리에 다른 사람 참여한다는 걸 의미하는 말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주 대표적으로 본다면, 말 그대로 이것을 공공성이 있는, 공공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국민이. 그러니까 정치적 출처에서 국민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그 들어온 것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파견된, 사회권력에서 파견된, 시민사회에서 파견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면 그 병원은 공공적이 없다고. 예, 그래서 뭐 그 뒤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민주적 공공성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구분점이다. 그러니까 공공병원에 이런 서비스 정황이 있다면 공공병원이다. 이런 논리 이제는 안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상에서도 그렇지 않고 좀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면 항상 말리게 됩니다. 그 민간병원도 그걸 하지 않냐? 민간병원 안 하냐? 공공병원 조금 더 많이 한다. 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민간병원 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민간병원도 공공병원처럼 그 예산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더 잘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공공의료 그 자체를 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논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논리. 저는 그것이 민주적 공공성입니다. 이 민주적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할 때 감히 우리가 공공병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2차 공공보건의 기본계획, 이게 이제 지금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앙정부의 공공보건 중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제 권력 중지유권 차원에서 체계보조기관 지정해서 그 체계보조기관 중심의 공공보건 협력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공공병원은 지금 거의 다 지정했습니다. 지역 책임보조기관으로 다 지정을 했는데 남아있는 게 이제 민간병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냐 하면 공공병원도 없고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 또는 역량이 있는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거를 지금 공공병원 설립하거나 민간병원 지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공공병원 설립하려고 안 하겠죠.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민간병원을 지정할 건데 민간병원 지정 요건 중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제공 시설, 감염병 병상 확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종합병원 중에 응급센터, 심야센터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그럼 그거 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역량 있는 민간병원 안에는 이미 응급병상, 감염병 병상이 다 지금 확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하면 공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병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뭔가 책임을 기관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지역 책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계획을 좀 작성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 민간병원이 문턱이 확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정책들을 했고 그것을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성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의료가 더 커지는, 더 강화되는 결과를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그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지금 서울시도 이상한 방식으로
공공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을 완화해서 민간병원이 관련된 병상도 확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과 함께 증축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그러니까 이게 뭐 일정 부분이 필수의료 시설을 하고 나머지 영역도 필수의료와 관련된 시설을 하는 그 조건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영역에서는 그 민간병원의 운영자들은 선두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 지켜나가면서 분명히 돈 되는 방향으로 그걸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걸 법적으로 지정을 해준다면,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지정을 해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현재 이 민간 부문의 지역 체계를 지정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 민주적 공공성, 이걸 넣어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기관 민주적 공공성 관련해서 지금 계속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기회는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 공공기관 민주적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의사결정 기구에 노동자의 참여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그 TNI가 제출한 보고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기구에 노동자 대표와 이용자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 이용자 대표가 사실 시민 사회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자 대표는 노동 권리라고 했을 때 노동 권력과 사회 권력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공공부문의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특히 공공병원, 네, 이거 취획했을 때 공공병원의 민주적 공공성과 관련해서 이 노동자의 어떤 민주적 참여, 그 과정에서 이용자와 노동자 간 연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운동의 차원에서 이 공공병원 내 민주적 공공성 강화, 공공보호 정책의 과정의 민주적 공공성 강화가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게 보면 여러 가지 건강 지표가 계속 측정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측정되니까 이게 상당히 정치적 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지방정부만 잘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지방정부가 강제를 받죠. 이 행정 영역이고 사업의 단위이고, 그 다음에 공통적 건강결정 요인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참여를 통한 건강하게 사회적 결정력의 변화를 시도할 주체 형성이 농후하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초정의 경험이 풍부한 지역 사회는 더 좋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지역은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공공병원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을 통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지역 안에서 공공병원의 민주적 공공성, 또 공공보건의 정책 과정의 민주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됐고, 제가 또 차 시간이 또 있어서, 예, 제가 이제 좀 더 풍부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앞에 했던 이야기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만약에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이 주민 참여에 기반한 보건사회가 좀 활성화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이 공공병원의 민주적 공공성, 공공보건의 정책 결정의 민주적 공공성 강화 운동의 주체가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공중보건 영역, 이 지역사회 영역에서의 어떤 주민 참여에 기반한 사업의 주체들의 형성도 좀 같이 좀 고려를 하시는 게 훨씬 나중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또 좋은 상황에서는 그 시너지를 또 발휘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저항의 힘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주민자치회를 좀 유심히 경남에서 저는 이것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주민건강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 시범 사업을 한 1년 정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데 경상남도는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고 주민자치회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남은 최근에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가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이게 강했지만 주민자치회는 자율 시스템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대표도 선거위에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주민총회를 열고 그 주민총회에서 결정난 사항들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실제로 제도화된 공간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에 서린된 임원들이 어떤 지역사회의 주민 건강 활동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조직이라서 이 주민자치회와의 연계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화를 해야 됩니다. 이 제로화를 하면 육급폐화적 에너지가 좀 이렇게 축소되고 또 관료화된다. 이래서 제로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걸 따내는 게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가 안 따내도 정부가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은 사회 권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열려있는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투쟁해서 따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안 되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문이 열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화와 관련된 투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권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여기에는 실제로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문화 말씀드렸는데 서부경남 공공병원 그 공문화 하는 대로 매력이 돕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면 공공성이 부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공공성 부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시민 역량 강화에 실제로 관심이 있다면 지방정부가 예산을 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이 교육도 아마 그런 차원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뭔가 이제 이런 어떤 실질적인 참여 기전, 역량 강화 기전 이런 것들이 구축돼서 운영돼야 되고 완전 바와 같이 풀뿌리의 여러 가지 조직, 연계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연계를 강화하고 분권을 구현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공공의료 강화가 저는 분권 운동과 연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건 국가적 과제고 지금 단계에서 분권화됐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과 관련된 좀 본격적인 뭔가 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것은 정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대안적 사회와 연관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공공병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공보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치 운동과 이것이 결합되지 않으면 이 운동 자체가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 맥락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대안적 사회와 연관성 속에서 공공병원 내 어떤 공공성 강화, 시민참여 운동을 진행을 할 때 좀 더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조금 뒤에는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 앞에 다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제 주소를 여기 주최 측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나 게 있으면 제 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뭐 있으실까요? 한 가지만 저희 의료는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원 뭐 이용 시민운동 이걸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 이제 의료원이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고 의료진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의료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그런 뭐 캠페인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 있는데 혹시 교수님은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좀 기폭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제 이 운동에 참여,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운동에 참여하는 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 운동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형성돼 있다면 일단은 그 목적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기폭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경험을 한 분들을 일단 조직화하는 것. 보통 이제 이게 환자 운동에서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어, 아쉬웠던 경험을 했던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환자 운동 차원이 하나 생각이 좀 직관적으로 그 부분에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 그 노하우를 한번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별 도움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 운동을 예. 진료는 그렇지만 그 건강검진센터가 저도 거기 검진을 해봤는데 다른데 따글따글하고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쾌적하고 예. 뭐 이렇게 검진도 이렇게 그뭐 내시경도 좋은 시설을 잘해주고 그래서 그런 건 좋더라고요. 건강 검진 같은 거 그래서 뭐 그런 거 같다. 아까 주민자치 얘기가 주민자치 건강 문제를 취약한 사람들 건강 검진비 갖다가 뭐 이렇게 예산으로 좀 지원해 주면서 뭐 검진 시켜준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 사실 건강검진이 저번 주에 돈벌이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정도가 현재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의료원이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건강검진 하셨던 분들의 평가, 이렇게 구글이나 이게 댓글 다는 거 보면 그런 데 평가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